예, 반갑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여유롭게 살고 싶다면 이거 하나라도 꼭 알고 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평생 동안 일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왜 여유가 없을까?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던 질문 중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65세 이상 인구의 절대 빈곤율을 표시한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봐도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할 만큼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40%다. 이 말은 노인의 40%는 생계를 걱정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과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그분들도 젊을 때는 열심히 일을 했을 텐데, 어, 왜 나이가 들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을까?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여유롭게 살고 싶다면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알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꼭 알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플레라는 거는 뭐 물가 상승하는 것이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뭐 나는 인플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플레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잘 알고 있는지 잠깐 확인을 해 봅시다. 그래서 인플레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한번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1979년부터 2020년까지 약 41년간 전 세계 인플레율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2020년까지 자료니까 약간 시간이 지난 자료이지만 그리고 특히 최근 3, 4년간 전 세계적인 급격한 인플레가 발생하기 전 자료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수치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런 자잘한 수치들을 삭제하고 밑에 결론만 캡처해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국가별로, 지역별로 인플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쳐진 데는 미국은 3.37%, 그 다음에 EU, 유럽연합은 3.94%,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연합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5.55%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그 한국 분들은 믿기가 힘들겠지만 제 3세계 국가들 중에서 연평균 인플레가 10%에서 15% 넘는 국가들도 허다합니다. 잘 믿어지지 않을 텐데, 만약에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인플레를 반영하지 못하는 자산, 예를 들면 저축입니다. 인플레를 반영하지 못하는 자산에 저축하는 데에만 집착한다면 그분들의 장기 투자 성과는 보나마나 참담하겠죠. 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인플레는 어느 정도 될까? 이거는 세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유출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나라이고 개발도상국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분명 높을 테고, 인플레가 높을 테고, 제3세계를 포함한 전 세계 평균보다는 약간 낮을 테니까, 그러면 한국의 평균 인플레는 약 4% 정도 되겠다, 이렇게 짐작을 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한국의 인플레 자료를 확인해 보면
3% 극후반, 3.78 뭐 3% 극후반. 근데 이게 이 수치가 우리가 기억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그냥 연 4%, 한국의 장기 인플레율은 1년에 4%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 둡시다. 지금 이 수치는 실제로 보면 연 4%가 채 안 되는데 이런 공개된 수치를 해석할 때 유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해당 국가, 각 나라에서 발표하는 그 자료들은 국제기관, 뭐 OECD나 뭐 월드뱅크나 IBRD나 이런 국제적인 기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 수치보다 약간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플레 수치를 각 국가에서 약간 낮게 발표하는 것은 그거는 각 국가의 정치의 영역과 연관성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추측하는데 특히 그 비양심적인 정부일수록 그 수치를 왜곡해서 발표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수치들을 이렇게 해석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의 장기 평균 물가 상승률이 1년에 약 4%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 둔다면, 그렇다면 수익률이 1년에 4% 이하, 수익률이 1년에 4%가 안 되는 투자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모두 손실인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모두 손실입니다.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그다음에 각종 공제회에 납입하는 기여금, 보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뭐 20년, 30년 납입하면 나중에 원금을 돌려준다라는 그런 보험도 많은데 그 원금 돌려주는 건 나중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은행의 예적금, 각종 공제회에 납입하는 기여금, 보험 이런 것들은 뭐 대부분 손실이고 인플레라도 완벽하게 해지가 된다면 참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인플레가 연평균 인플레가 약 4%다 이 말은 물가가 두 배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게 7-2 법칙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되죠. 그러면 72를 4로 나누면 18년, 그 말은 18년이 지나면 물가가 두 배 된다 이런 뜻이고 돈의 가치는 반토막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평균 물가가 두 배 된다는 말은, 평균 물가가 두 배가 된다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그 물가는 그 두 배 이상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연평균 장기 인플레가 4%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수치에는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해서 한국에서는 물가가 18년마다 두 배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수치를 봐도 사실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뭐 그게 뭐가 중요해? 뭐 4%나 5%나 6%나 뭐 그게 그거지. 그게 뭐 그리 중요하노? 이렇게 생각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평균 인플레가 4%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18년마다 물가가 두 배가 된다 이런 뜻인데 이걸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20살 20세에 1억을 투자하면 18년 뒤인 38세 38살이 되면 그때는 당연히 1억의 두 배인 2억이 되겠죠. 예. 그러면 38세의 18년 뒤인 56세에는 4억이 되는 겁니다. 4억. 20세에 1억을 투자해서 56세에 4억의 결과를 내면 아주 훌륭한 투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20살에 1억, 물론 20살에 1억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드는 겁니다. 20살에 1억을 투자해서 그냥 가만히 냅뒀는데
가만 내버려 뒀는데 은퇴할 때쯤 되니까 4억이 됐다. 이 정도 결과만 보면 아주 훌륭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사실 본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20살에 1억을 투자해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살에 1억을 투자해서 56살 은퇴할 때쯤에 4억이 되는 이 수치가 투자로 보면 아주 괜찮은 투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본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 투자 수익,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는 아주 훌륭한 성과인 것 같았는데, 이걸 관점을 바꿔서 인플레의 관점에서 보니까 느낌이 완전 달라지죠. 인플레라는 것은 이토록 아주 지속적으로 꾸준히 강력하게, 게다가 복리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수치, 20살에 1억이 56살에 4억이 되는 이 수치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투자 성과는 결과적으로 모두 다 손실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게 절실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플레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강력하게, 그리고 게다가 복리로 발생한다. 이 사실만이라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나이가 들수록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는 분이라면 인플레라는 거인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 정도만이라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플레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인플레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뭐 더 많이 벌거나, 나이가 들어서도 뭐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이 삶이라는 게 일을 그만두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니까,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까지도 충분히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오래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왜 돈이 없을까?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 화두에 대한 수많은 대답들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 싶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나이 들수록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는 분이라면 인플레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인플레를 충분히 활용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인플레를 활용하라고 하는데 인플레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인플레를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은 그 시기별로 다릅니다.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 지수, 뭐 코스피 지수 이런 겁니다. 주가 지수에 장기간 투자하는 것도 그 여러 대안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가 지수에 장기간 투자를 하면 인플레를 완벽히 해지하면서도 약간의 추가 수익도 꾸준히 제공을 해줍니다. 1,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 재산을 늘려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중장기 투자만 반복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실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10년짜리, 20년짜리 이렇게 긴 계획을 세워둔다고 해도 그게 뭐 한두 달 만에 어떻게 표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성률 높은 스윙 투자를 계속 연구하다가 한 15년 전부터는 지금 하고 있는 스윙 투자법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윙 투자는 중장기 투자, 그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전부 중장기 투자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스윙 투자는 중장기 투자보다 투자 성과가 월등히 높은 반면에 시간과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단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하고 있지만 나이가 더 들면 약간 번거롭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모두 주식 투자해요. 오늘 이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오늘 그 영상의 결론은 그게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여유롭게 살고 싶다면 인플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인플레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를 능가할 수 있는 투자 수단, 거기에다가 우리의 자산을 옮겨 놓는 일, 그 일을 반복해야 한다. 그런데 인플레를 능가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시기별로 달라지기 마련이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저희 개인적인 판단까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코스피 지수 3000 넘어갈 때 저는 지금부터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다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맞았죠. 예. 반대로 작년 연말 2024년 연말부터는 지금은 한국 주식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기 자산을 조금 꾸준히 불려나갈 욕심이 있는 분들은 한국 주식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인플레라는 거인을 잘 활용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두 건투럽입니다.